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말이에요. 그 효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법원의 선고를 필요로 하니까 그에 관련된 몇 가지 논점이 있는 거죠. 그에 관련된 거. 한정치산자의 50번 테마를 보면 먼저 한정치산 선고에 대한 내용들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아까 민법 제10조에서 잠깐 봤듯이 그 효과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다만 이 법원의 선고를 필요로 하니까 그에 관련된 부분들. 먼저 그 한정치산자의 정의가 나오죠. 한정치산자가 뭘까? 거기 보면 심신이 박약한 자 또는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공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가정법원이 선고하면 이 선고받은 자가 한정치산자다. 이렇게 돼 있다. 두 가지로 크게 요건이 나눠져 있죠. 심신박약이나 낭비가 있어야 됩니다. 심신박약자 또는 낭비자다. 낭비자. 또 하나의 요건은 뭐예요? 가정법원에 한정치산 선고가 있어야 된다. 이러한 점들이 이제 논점이죠. 먼저 그 한정치산 선고의 요건이 나오는데 이거를 보통은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이 가르기도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요건으로 민법 제9조에 나와 있는 심신박약자 또는 낭비자가 뭐냐 이게 논점입니다. 심신박약자. 이 심신박약자는 말이에요. 심신이 박약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같은 글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13조하고 심신박약이 있고 심신상실이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논점이 그거예요. 심신박약하고 심신상실은 무슨 관계에 있을까? 여러분이 거기 보면은 괄호 A번에 심신박약자에 그 말부터 나오죠.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은 자. 심신상실 상태 아까 잠깐 뒤에 걸 먼저 봤는데 무슨 상태라고 그랬어요? 의사 무능력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첫 줄에 나오죠. 심신상실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의사 무능력까지는 아닌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인의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상태만 알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 알맹이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서술을 하는 방식을 배우라. 왜 맨 처음에 이거부터 따질까? 똑같은 글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근대 유럽의 그 인문사회과학은 형식을 더 존중합니다. 형식을. 해겔의 유명한 말이 있죠. 해겔의 유명한 말을 배우긴 배웠습니까? 아주 유명한 말인데. 형식이 내용을 규정하고 또한 내용이 형식을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그 근대 인문사회학 학문은 무슨 알맹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없어요, 아무것도. 거기에. 그 거지 같은 놈들이 대가리 속에 뭐가 있겠어요? 있기는 개뿔다구나. 그러니까 걔들은 실제로는 별것도 없는데 그렇게 포장을 잘합니다. 그럴싸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질서 지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특히 그 독일 놈들은 라인강 저지대 그 늪지대에서 주로 먹고 사는 방식이 뭐냐면 약탈과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망한 원인도 게르만족의 침공에 의한 거죠. 그 왜 침공한 거 같아요? 그 산맥 그 힘든 산맥을 넘어가지고 왜 로마를 침공했어요? 훔치러 간 거예요, 그냥. 걔들은 뭐 로마 제국을 멸망 이런 큰 뜻도 없어요. 그냥 먹을 게 떨어지니까 로마에 뭐 많다더라. 떼거리로 가서 뺏어 먹자고 가서 이렇게 막 죽이고 뺐다 보니까 로마가 망한 거예요, 그냥. 이상하게. 무슨 로마를 멸망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최종적인 지휘자가 누굽니까? 로마에서 돈 주고 고용한 오도아케른가 하는 그 도둑놈이죠. 그럼 왜 도둑놈 두목이에요, 그러면 원래? 도둑도 뭐 큰 도둑도 아니고 그 뭡니까 그 잔 도둑 두목이었다고 그러면. 그러면 나라를 멸망시킨다 이런 게 없었어요. 집도 훔쳐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다 죽은 거예요, 그냥 갑자기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면 하냐면 게르만족이 자기네가 망하게 한 로마를 인수할 능력이 없어요.
준혜가 망가뜨려놓고도 그걸 인수를 못한다니까 전혀. 그러니까 보석이나 이 먹을 거 둘러매고서 다 도망가면서 다 도로. 라니까 그 동네로 도망가버렸다니까. 딴 사람이 로마 다시 부흥하고. 이 도둑놈들의 대가리 속에 뭐가 있어요? 동이족의 대가리라면 혹시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뭐 요즘은 동이족도 거의 비슷해지지만, 점차.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태소를 이렇게 분석하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한 3개년치를 골라가지고 말이에요. 자신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잘 안 풀리는 거. 내가 잘 안 풀리는데 이거. 그걸 한 20개 뽑아가지고 그걸 면밀하게 한번 분석해봐요. 거기 무슨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형태소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형식을 알고 있나? 이런 식으로 법학을 한다는 거 그거 물어보는 거라니까? 근데 보통 그걸 오해를 하죠. 그러니까 뭐 머릿속에다 어떤 알맹이를 잔뜩 암기해 놓고 있으면 이 문제가 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왜 암기하면 문제가 안 풀리냐면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식을 갖고 있고 이 방법론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바로 답이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바로. 근데 뭘 암기하거나 공부를 하다 말면 어떻게 되냐면 이상하게 답이 두 개로 보여요. 그 증세가 심해지면 소송 걸어 또. 답이 두 개라고 우기면서. 막 소송도 불사한다니까. 그러지 말고 강의하는데 어디다가 포인트를 두는가를 잘 기억해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심신박약이 뭐냐? 그럼 이게 무슨 심신박약의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심신상실하고 어떤 게 더 뭐 강한 거냐? 그것만 따지면 돼요, 그냥. 박약이 상실보다 약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말이에요. 한 가지 문제가 하나 있어요. 거기까지는 이제 쉬운데. 세 번째 줄에 그 별표에서 빨간 걸 네모치세요. 가사소송규칙 33조. 그리고 법전을 펴봐요. 가사소송규칙이 만약에 법전에 안 나온다면 그건 비극적입니다. 내가 볼 때. 비극적이에요. 그건 뭐 유사법전도 아니에요. 그건. 종이의 뭉태기라고나 할까.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가정법원이 이 심신이 박약하냐 상실하냐 뭐 괜찮으냐 정상적이냐 이런 걸 판단할 때 반드시 의사에게 감정을 시키라고 써놨어요. 여기다. 반드시 의사에게. 법관은 법의 전문가이긴 하지만 정신분석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조문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법조문에다가는 반드시 감정을 시키라고 해놨는데 거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 감정을 시키면 감정 의견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의사가 얘가 뭐 맛이 같다든지 좀 덜 같다든지 정상이라든지 뭐 의견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감정을 시켰는데 이 의견에 반드시 따라야 되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상식에는 반드시 따르지 않을 거면 뭐 하려고 감정을 시켜요, 그럼 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그 의견을 참고하고 따를 거니까 감정을 하라고 그러는 거지, 안 할 거라면 거기다 왜 써놔요, 법정에다가 그걸. 응? 그런데 보통 사람 상식에는 그런데 정말 그러냐 하는 거예요. 감정시키려면 감정 비용까지 국고에서 나가야 됩니다. 의사가 무료로 해주는 경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까지 줘가지고 반드시 하라고 해놓고, 예를 들어 이런 걸 생각해봐요. 의사가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아, 맛이 간 것 같은데요? 근데 법관은 돈까지 주면서 감정을 반드시 한다고 그러면서 해놓고는 맛이 갔는데 그러는데 자기 멋대로. 근데 내 생각에는 맛이 안 간 것 같은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렇게 할 거면 뭐 하려고 감정을 시켜요? 말 안 들을 거면. 그러니까 과연 그러냐?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과연 그러냐? 근데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의학적 관점이라는 것은 법적 관점하고 항상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맛이 같다고 보여줘도 규범적 법적 판단으로는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빨리 읽어봐요. 답이 뭐예요? 답이 뭐야? 반드시 그거에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좀 이상하긴 하지만 보통 사람 상식이 좀 이상하죠.
돈까지 줘서 강제로 해놓고는 안 따른다, 이게 의견에. 근데 여기서 책이 그때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 표현이 매우 묘하잖아요, 표현. 응? 의거하여 결정하라는 것은 아닌데, 기초로 하여 결정하라는 것이다. 이거 써있죠, 그것에. 거기를 이렇게 메모리표를 칠해가지고, 그 문장을 구별해 쓴 거죠. 의거한다는 말하고, 기초로 한다는 말하고 다른 말이라는 거죠, 지금. 그걸 잘 기억하라는 거야, 어느 쪽인지. 어느 쪽이 더 밀접하게 표현하는 겁니까? 응? 의거하여죠, 의거하여. 의거하여는 그에 따른다는 얘기죠. 기초로 한다는 건. 그걸 기초로는 하되, 그걸 참고로만 할 뿐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또 내가 참고 삼아 충고를 한마디 해주면, 문장을 쓸 때, 의거한다는 말하고 기초로 한다는 말하고 구별해서 해야 됩니다. 그건 다른 말이에요, 서로. 여러분, 일단 답안지 쓸 때 조심하라고. 답안지 쓸 때. 민법에는 이런 말들이 많이 써요. 뭐 기초로 한다, 의한다, 의거한다 이런 말이. 다른 말이라고 이게 분명히. 여기 써있잖아 이렇게. 다 다르다고. 그게 이제 하나 논점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할 거라면 그렇다면 지금 거기서 하나 추론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전문가인 의사의 감정 의견으로는 심신상실이에요. 그런데 법관의 판단으로는 이거하고 일치하지 않고 심신박약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 위까지 설명한 내용이 지금 이 얘기죠.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한 사람에 대한 평가, 동일한 사람에 대한. 그렇다면 박약과 상실이라는 것은 질적인 게 아니고 어떤 그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같은 사람의 같은 상태를 놓고 전문가 두 사람이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면 이건 뭘 알려주는 거냐면 박약과 상실은 어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질적으로 명확한 선이 그어지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도의 또 양적인 차이에 불과하다. 여기서 이걸 끌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이게 정도의 차이에 불과한 것 뿐이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한 사람의 의견에도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법관이. 알겠습니까? 정도의 차이에 불과한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끌어지는 논점이 뭐냐면 이 한정치산 선고 청구권자들이 한정치산을 청구했어도, 즉 심신이 박약하다고 해서 뭔가를 청구했어도 법관은 또는 법원은 한정법을 말해요. 심신상실이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사 말도 안 듣는데 청구권자는 더욱더 아무것도 아니냐고는. 반대도 성립하죠. 심신상실이라고 해서 금치산을 청구했어도 법원에서는 거의 구애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심신박약을 기초로 한 한정치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청구권자가 뭘 청구했는가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써있죠. 그게 맨 밑에 문장 보면 거기서 이끌어내죠, 그게. 의사 말도 들을 필요가 없는데 뭐 청구권자가 보통 사람인데 들을 필요 더더욱 없는 거죠, 그건.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통설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맨 밑에 겁니다. 청구를 뭘로 하든지 간에 법원이 맘대로 할 수 있다.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면 이상하잖아요,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특이한 경우를 가운데 끼워서 설명한 겁니다. 의사 말도 들을 필요가 없다. 하물며 우리가 당연히 결론이 나오죠. 하물며 보통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아무거나 청구해도 아무거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가보니까. 알겠습니까? 논리적으로 그 생각이지. 뭐 읽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말이에요, 이게. 이걸 뭐 한자를 좀 섞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문장을 다듬어 놓으면 이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말이 복잡하고. 아무 말도 아니라고, 이게. 간단한 거예요, 그냥.
심신박약이 뭐냐? 일단은 구별된다 이거예요. 심신상실하고. 맨 앞에 그렇게 나와 있죠. 내가 첫날부터 그 얘기하고 있죠. 이 법학책은 전부 그렇게 써 있어요. 일단 구별이 돼요. 심신상실하고 심신박약 다른 거야. 다른 건데 지금 또 거기서 뭐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구별이 어려워요. 아니 계속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그 구별이 어려우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렇게나 하자. 뭘 이걸 청구해도 저걸 청구할 수도 있고 저걸 청구하면 이걸 청구할 수도 있어요. 물론 청구권자가 한정치산 선고했는데 법원에서 봐도 한정치산 같으면 한정치산 선고해야 됩니다. 그냥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경우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 구애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압도적인 통설입니다. 압도적인 통설.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다만 여러분은 뭘 배워야 돼요? 이 알맹이는 어렵지 않다니까? 뭘 공부해야 됩니까? 뭐 의거하다 하고 기초로 한다가 다른 말이구나, 이거. 이런 쓸데없는 걸 공부해야 돼, 지금. 의거하다 하고 기초한다 다다고 써있잖아요, 이게.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나머지는 쉽잖아요. 구별이 된다? 근데 의사마저 들을 필요가 없다 보니까 구별이 어렵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하자. 그게 아무 얘기도 아니고. 낭비자가 나왔어, 낭비자. 낭비자가 뭐냐. 이 부분 그 설명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끔한 경우가 있더라도 냉철하게 이걸 읽어요. 자신을 자꾸 대입하지 말고. 전후의 사려 없이.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이 말이죠.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거기 보면 곽윤 선생님은 앞뒤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또 가슴이 철렁하지 않습니까? 재산을 함부로 소비하는 버릇이 있는 자. 그 사람 낭비자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내 생각에 아마 내일 김영옥 선생이 우리는 누구인가 강의할 때도 이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김영옥 선생의 첫 번째 논점이, 그 중에 논점 하나 이거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인가? 첫째, 우리는 낭비자예요. 우리 모두는. 이 한국의 그 생활비가 상상을 초월해. 상상을 초월하다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나갔다 들어와요. 제발 좀. 시간 내갖고. 며칠이라도. 응? 책 산다고 거짓말하거나 등록금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유흥비로 탕진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거짓말 해갖고 외국을 나갔다 왔다. 공부를 좀 탐구를 하러. 부모도 말 안 해요. 말 안 한다고. 실제로 여러분들 또래 중에, 여러분들도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여러분 또래 중에서도 많이 나가죠. 근데 여러분 들어보면은 그게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갔다 와요. 잠깐 나갔다 와. 보고 가서. 뭐, 어떻게 사나. 우리나라는 기회 비용이 손실이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한 달에 사는데 고시생도 한 100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100만 원. 아시아권에서 일본하고 한국을 제외하고서는 100만 원이면 말이에요. 한 5년쯤 살아요. 그 돈 가지고. 그걸 한 달에 날려버린다고,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여러분, 뭐 100만 원 써봐야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별거 없어요. 100만 원이 또 한 달에 사는 사람은 그나마 착한 사람입니다, 내가 볼 때. 뭐 양주집에서 한 두세 번 먹으면 날아가버리지, 돈이. 100만 원. 그게 아시아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한 3, 4년, 5년 정도 살 수 있는 생활이라니까, 그게. 동남아시아의 평균 한 달 임금이 30달러입니다. 30달러. 그리스 같은 데도 대학 졸업하고 호텔에 막 겨우 취직해가지고 100달러 정도 받는데 막 감지덕지돼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다 해요, 또 보니까. 살기도 하고, 뭐, 자동차도 몰고 다니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밤에도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이 한국은 엄청난 돈을 써대는데 뭐 남는 게 없어, 이상하게. 나 얼마 전에 되게 충격받았는데 고시사가 날라왔는데 의료보험 말이에요. 15만 원을 내라고, 한 달에 15만 원을. 난 평생에 병원 가서 돈을 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달에 15만 원씩, 1년이면 200만 원까지, 200만 원. 아니, 그럼 왜 날 보고 내라고 하니까 이해를 못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억울하니까, 일부러 심하게 아파가지고 한 1,000만 원어치 치료를 받을까. 너무 분통이 터지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낭비자입니다. 근데 낭비자가 법적으로는 뭐예요? 앞뒤에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함부로 소비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조심할 게 있어요. 이렇게 딱 정의를 해놓으면 여기에 모든 게 두둑에 맞춰지냐? 그건 아니에요. 이것은 요 정의 내용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거기 세 번째 줄에 뭐라고 했어요? 그자의 지위, 자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성질의 것이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500만 원 쓰는 것이 어떤 사람, 예컨대 고생한테는 낭비지만 어떤 사람, 예컨대 재벌에게는 낭비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종합적으로 그래야 된다. 또 하나 조심할 게, 이거 이제 이거를 문제화시킬 수 있는데, 낭비자인가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 소비의 목적을 참조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교과서에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고, 교과서에? 그걸 참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목적은. 거기 어떤 식으로 써 있죠? 반드시 비도덕적인 목적에 사용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을 해도 낭비자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민법 이론상으로는 고시생 중에 착한 고시생이 있습니다. 집도 괜찮게 살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몇십만 원짜리 그 오리털 코트 하나 사줬어요. 따뜻하고 좋아요. 학원 다니기도 좋고. 근데 어느 날, 시내 어디 육교일을 지나가다 보니까 런닝 셔츠만 입고 이상하게 비스님이 누워가지고 깡통을 앞에 놓고 그 덜덜덜 떠는 사람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의협심이 발동하죠. 이야, 이 추운 날, 저 사람 저렇게 고생을 할까? 안 되겠다. 나는 뭐 집도 그냥 살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입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그 부모님 사준 30만 원짜리 오리털 코트를 벗어갖고 덮어줬어요, 그 사람을. 감기 조심하세요. 또 덕담까지 했어요. 굳세게 사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따뜻한 날이 올 겁니다. 그런 집으로 갔어요. 이론상으로는 말이에요. 이론상으로는 그 학생이 낭비자라고 그래가지고 한정치산 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거기 그렇게 써 있죠. 거기 써 있잖아. 요즘은 이제 그런 학생의 예가 적절치 못합니다. 그런 학생이 거의 없어요. 내가 보니까 없더라고. 없어요, 거의. 오히려 이런 예가 더 적절합니다. 요즘 자주 등장하는 거는 특히 기독교 중에 신교 있죠. 천주교 말고 신교 교단 중에 그 신도 중에 그런 사람 가끔 다 신문에 나오죠. 가정 부인들 중에 신교의 광신도들이 있죠. 그래갖고 뭐 그냥 뭐 있기만 하면 돈만 생기면 교회에다 퍼다 붙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혼당하죠. 막 쌈박질하고. 지 자식들도 안 돌보고 뭐 돈이나 뭐 하든 뭐 건덕지만 생기면은 교회 갔다가 헌납한 사람이 있다니까. 치고받고 싸우다 이혼한다고 또. 그 경우도 낭비자가 될 수 있다고 써있죠, 교과서에. 그 경우도. 알겠습니까? 이게 참 문제라고만, 문제. 요새 아주 몰상식한 사람이 들어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낭비라는 게 반드시 비도덕적인 목적으로 소비해야만 낭비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 써있죠, 5번째 줄에 교육이나 자선이나 종교 등의 목적으로 소비하는 것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고시생 하나가 고향에서 같이 친구가 올라와 있어요. 근데 어떤 사고를 저질러가지고 옆에 같이 온 친구가 하숙비가 떨어졌어요. 카드를 걷어 빌까지 남아있고. 자기 하숙비를 줘버렸어요. 의협심이 좀 심하게 발동해가지고. 친구를 위한다는 생각이 지나쳐가지고. 이 경우에도 낭비가 됐습니다. 민법상. 알겠습니까? 목적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걸 기억해두고. 괄호 2번에서는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는 뭐 별 신통한 일, 이거 첫 번째 문단은 별거 없습니다. 그건 첫 다리만 따서 외우면 되죠. 요즘도 잘 나오지도 않아요.
지문에 하나로 달랑 나올까 말까 하지. 그죠? 거기 청구권자 나오잖아요. 그 옛날에 그 뭐 귀찮으니까 저런 거는. 저 뭐 어떻게 배웠지 옛날에? 본배 사후금? 그렇게 배웠어요. 귀찮으니까. 알겠습니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외우면 되고 알아서 어떻게 해. 두 번째 문단이죠. 두 번째 문단. 그건 풀고 굵은 펜으로 박스 쳐야 됩니다. 두 번째 문단 전체를. 알겠습니까? 이 두 번째 문단은 어디하고 이게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응? 어디하고 관계가 있냐? 98페이지 괄호 2번 있죠, 메뉴에? 98페이지 괄호 2번에 다섯 번째 줄, 주의할 것은부터 그 문단 끝까지. 주의할 것은부터 그 문단 끝까지 박스 치라고. 알겠습니까? 그 문단 끝까지 묶어서 박스 쳐요. 풀고 굵은 펜으로. 이 양쪽은 같은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죠, 지금. 같은 문제를. 앞에 거하고. 어제 나눠준 프린트에 무슨 그림이 있죠. 그걸 꺼내보라. 이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그림을 가만히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가 20세의 기점이라고 하면, 지금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여러분 이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미성년자였는데, 성년이 돼서도 띨띨한 놈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뭔가, 그러니까, 심신이 하여튼 박약하든지 뭐 상실되든지 낭비가 심하든 성년이 됐는데도 하여튼 칠칠치 못한 놈들이 있다고. 그런 놈들이 민법 공부하는 사람들을 괴롭혀요. 학설이 대립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은 법학자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논점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여러분의 그 미래 인간상이 어떤 상입니까? 논점이 없는 사람이 되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 법학이 있든지 말든지 뭐 사람들 지향이 없는 사람 있죠. 뭐냐면 이때까지는 똑똑하든지 말든지 미성년자로서 보호를 받죠. 법정 대리인의 보호를 받는다고. 근데 계속 칠칠치 못하거나 띨띨하거나 뭘 하든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요때부터 가능한 그 보호 제도로는 한정치산자 제도하고 금치산자 제도가 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때까지도 보호를 했는데 계속 칠치지 못하면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로 해가지고 법원에 선고를 받아서 보호를 해주면 됩니다. 후견인이 계속 보호하면 된다고. 근데 이 양쪽에 박스 친 건 무슨 문제냐 하면 한정치산이나 금치산은 말이에요. 법원의 선고를 받아야 된다고. 근데 이 법원의 선고가 말이에요. 전화 걸면 5분 만에 나오는 게 아니라고 이게. 슈퍼에서 파는 게 아니에요. 가서 아침에 가서 돈 주고 사오면 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게 법원의 심리를 거쳐야 된다고. 선고 절차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그렇잖아요. 미성년자는 아무런 절차를 안 거치죠. 호적부에 써있어. 언제 태어났는지. 뭐 이렇게 써있다. 보면 아는데 그냥 그럼 아무 절차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이 한정치산, 금치산은 이게 선고를 필요한다고. 이게 청구해가지고 선고가 내려야 됩니다. 보통 이게 몇 달 걸려요, 빨라도. 아침에 가면 점심 먹고 오면 나오는 게 아니라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계속 띨띨한데 이때 돼서 이걸 청구해가지고 선고 내리는 기간이 있죠, 기간. 요 사이에 보호의 공백 상태가 생기잖아요. 보호의 공백 상태. 왜냐하면 청구해가지고 선고를 받다 보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뭐 반년, 6개월 말이에요. 반년간 이 공백 상태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의 생각에는 그까짓 놈 뭐 반년 공백 상태가 생기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면 되죠 그냥. 내버려 두면 돼. 아니면 정 다급하면 방에다 가둬놓고 방문 잠그고 나오면 되죠. 못 나오게. 실치 맞으니까. 근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여기 여러분 그런 문제 케이스 딱 내는데 답이 방에다 가둬놓음. 그건 모범 답안이 아니라고 그건. 그러니까 이게 요 사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사이가.
요 기간 걸리는 동안에 이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그 문제예요. 근데 요걸 막는 방법이, 여러분, 이걸 뭘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정상적이라고 좀 생각합니까? 그럼 판단을 좀 해요. 판단을 외우지 말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요 걸리는 기간만큼 땡겨서 미리 신청하면 되죠. 20세 되기 전에 땡겨서 미리 신청하면 딱 그 기간 맞추면 요때 딱 선고가 내려가지고, 성년이 된 날 아침에 선고가 내릴 거 아니에요. 오라 그래가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그날부터 한정치산자로 돼가지고, 또는 금치산자가 돼가지고, 보호를 받으면 된다고. 그럼 공백상태가 안 생기잖아. 요만큼을 땡겨서 미리 신청하면. 근데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걸? 아니, 심리를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알아, 이걸. 그때도 염려가 없죠. 그것까지 고려해서 충분한 시간만큼 땡겨서 하면 되죠. 아예 그냥 이만큼 해놓으면 돼, 이만큼. 예비로 일단 이만큼 해놓고는 이만큼에서 받으면 좀 참다가 여기 가서 하면 되잖아. 이게 상당히 웃기는 학설입니까? 이게 우리나라 다수설이에요. 이 웃기는 학설이 우리나라 다수설이라니까? 알겠습니까? 걱정 없다, 이거. 막 확 땡겨가지고 그냥 넉넉하게 이렇게 한다, 이거. 이게 무슨 LG 홈쇼핑의 물건도 아니고 이게 뭘 넉넉하게. 그런데, 그런 방법 말고 또 있으면 요 공백기간, 이런 지금 말한 이 방법 말고, 미리 땡겨서 하는 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요 사이에 한정치산 선고나 금치산 선고가 없더라도 별도로 다른 보호장치가 있으면 염려가 없죠. 지금 염려되는 게 이게, 요기간에 방치되는 게 지금 염려돼요. 방치되는 게. 근데 방치가 안 되고, 다른 보호 방법이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곽윤직 선생님은 홀로 외로이 이 두 번째 견해를 주장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야, 법전 찾아보니까. 그 프린트에도 써있죠. 응? 프린트에 그림이 있잖아, 그림. 그거 어저께인 거야, 우리 거가. 어저께 것 같은데. 교과서 보면은 95페이지 쪽에 박스 침대 그 맨 끝에 쪽에 뭐가 있죠? 가사소송법 62조에 별도의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염려 없다는 거예요, 염려 없다. 알겠습니까? 그 박스 친 문구를 빨리 읽어봐요. 내 얘기가 맞나. 땡겨서 하거나, 보호장치가 별도로 있다. 그 얘기 싸웁니다. 근데 요걸 어떻게 표현하시면 요건 잠깐 들어야 돼요. 요때 만약에 신청을 하려면 땡겨서 요때에 미성년자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죠. 그죠? 이때 미성년자니까 이때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한정치산 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렇잖아요. 근데 곽윤식 선생님처럼 이렇게 필요 없다고 해서 이때 해도 충분히 신청해놓고 가집행 받아가지고 보호할 수 있다 그러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특히 친권자가 청권자 될 필요 없는 거죠. 성년자 뒤에 적어도 되니까. 딴 사람들이 하면 되니까 대신. 그렇잖아요. 교과서에는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표현 자체가. 말을 바꿔가지고. 빨리 읽어봐요. 어저께 나온 그 그림표하고 참조해서. 그거 아무것도 안 얘기해, 그거. 그냥 읽으면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알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거기 이해가 되면 조금 전에 뒤편에 금치산자 쪽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학설이 일치합니다. 이상하게. 곽윤식 선생님도 반대 안 한다고. 그건 왜 그러냐면 곽윤식 선생님의 논거는 이겁니다. 이걸 땡겨서 해서 땡겨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한정치산 선고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경우하고 행위 능력의 범위가 일치해요. 행위 능력의 범위가 일치한다고. 그러니까 요 기간에 언제 겹치는 기간 또는 이걸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금치산 선고는 미리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금치산 선고는 보호의 강도가 더 세죠. 보호의 강도. 왜냐하면 동의권도 없이 직접 대리도 강력한 감독권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미성년자를 금치산자로 만들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미성년자인 동안에.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들이 청구자 되는 데서 반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뒤편에가 아까 몇 페이지였어? 거기를 보란 말이에요. 98페이지가 박스인데. 그래서 차이점을 익혀보고 이유가 뭐라고요?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행위 능력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즉 보호의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때는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정치산 경우에는 필요가 없지만 양쪽을 대비해서 기여를 해둬라. 우선 이건 알 수 있죠. 다수설은 경우를 가리지 않고 다 긍정한다. 곽윤 선생님은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하고 한정치산자의 행위 능력이 동일하니까 또 별도의 보호 장치가 있으니까 한정치산 선고의 경우에는 그걸 빼고 있는데 그런데 학설이 여러분 시험 봐야 되니까 두 가지를 다 설명을 하지만 실제 이론상도 다수설이 우수합니다. 다수설이. 왜냐하면 번잡해요. 왜 이 소설의 논구가 좀 위험하냐면 박약과 상실이 아까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그랬죠. 정도의 차이. 그러니까 한쪽에는 된다고 한쪽에 안 된다고 더 이상합니다. 오히려. 곽윤 선생님의 의도는 이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봐요. 한정치산을 청구해서 법원이 선고하는 것은 청구 안 하면 못하니까 청구권자의 사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사적 자치가 강조되는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가사소송법상에 가정법원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국가기관의 역할이 강조되는 거죠. 황희선 자신의 그 논리 중에서 공공복리를 강조한다는 것을 여기 관철시키려고 한다, 지금. 국가기관의 개입을 관철시키려고 한다고. 그런 사상적 바탕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정도의 차이에 불과한 걸 가지고 이렇게 특이하게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다수설이 견해가 우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것은. 그러나, 여러분 시험 봐야 되니까 양쪽을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고 있어요. 학생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정치산 선고의 절차가 나오는데, 곽인 선생님이 말했듯이 그 연구는 민사소송법학에 속한다. 여기서는 대충 넘어간다. 이런 얘기죠. 다만, 법조문상으로 구조에 보면은 거기 하여야 한다가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교과서 96페이지 상단에 그것부터 나오죠. 하여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요건을 갖추면. 필연적이다. 그 다음에 공고되고 공시된다. 이렇게 돼 있죠. 법원에서 공고합니다. 그 다음에 호적부에 공시됩니다. 호적부에 쓴다고. 낭비가 심함. 약간 얼빵함. 이런 거 써온다고. 호적부다가. 그 다음에 한정치산자의 행위 능력은 10조 아까 내가 몇 번 강조했듯이 미성년자의 그것과 같다 이러는데 이게 이제 가끔 객관식의 묘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종합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한번 구별해 봅시다, 여러분이. 민법상 민법상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과 한정치산자의 행위 능력의 범위는 동일하다. 이 말이 맞는 말이야. 동일하다. 요 뒷부분만 끊어서 지금 배운 걸 기준으로 말하면 같다. 그 같은 말 같아요. 이게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지, 여기가. 여기가 문제가 있다고. 여기가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요걸 탐구하기 전에 잠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미성년자든 한정치산자든 이 무능력자 제도가 적용되는 범위가 재산법에 하나는 거죠.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적용이 없다고 배우잖아,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이게 재산법에서만 타당한 말이죠. 재산법에서만. 이게 그러니까 민법이라고 하면 재산법과 가족법이 다 포함되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정확하지 않은 말이라고, 사실. 정확하지 않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재산법상 이렇게 써놓으면 맞습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근데 민법이라고 써놔버리면 이걸 좀 따져봐야 된다, 이걸.
왜냐하면 가족법에는 적용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문헌여자 제도가 거기 별도의 규정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법은 이상하게 가족법에서는 미성년자와 금치산자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는데 한정치산자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 이상하게.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서는 같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조문이 아예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거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에. 여기서 지금 배운 대로 하자면 얼핏 그냥 읽으면 이게 맞는 말 같지만 앞에 그 적용 범위를 대입하면 이걸 결코 맞는 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또 하나 문제가 특별법상으로 문제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96페이지 51번 테마를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거야. 어? 근로기준법에서는 어떻게 되냐. 곽희 선생님 어떻게 된다고 쓰세요? 어? 유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히 반대설도 있고. 그 다음에 말이에요. 이게 그 밑에 나와 있는데 그 앞에서 이왕 말을 했으니까 한 가지 검토할 게 있는데 재산법 특히 총칙편에서 재산법상으로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세 가지 유형의 문헌여자 제도를 운영하면서 가족법에서는 왜 한정치산자를 안 두고 있냐는 문제가 있어요. 왜 안 두고 있을까? 이건 매우 중요한 결론을 도출해내죠. 왜냐하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라면 가족법상으로는 한정치산자 제도가 적용 안 된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근데 만약에 실수로 그랬다면 그렇다면 집어넣고 해석해서 집어넣고 여러분이 이게 위치가 이상한데 96페이지 52번 테마 문단의 끝부분에 깨알 글씨를 읽어보라 이거예요. 메모리 펜 칠해가면서. 그게 그 얘기죠. 일부러 뺐냐 실수로 뺐냐 싸움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압도적인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일부러 뺐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일부러 뺐다. 곽희 선생님도 좀 심하신 부분이 있어요. 심하신 부분이 있어요. 계속 김정한 선생님 교과서가 인용되죠. 지금 이걸 거의 그 절판됐죠, 거의 책이. 그리고 이제 아드님이신 김학동 선생이 쓴 여러분 책방하면 김정한, 김학동 이렇게 쓴 책이 보이죠. 응? 저런 책이 많이 나와야 되죠. 그야말로 부친의 가업을 이은 거죠. 이대에 걸쳐서 민법학자가 돼가지고 부친이 쓰신 교과서를 보정해서 계속 낸다 이거예요. 여러분 독일 서적들을 보면 책 앞에 말이에요. 그 저자 이름에 슬래시를 붙여가지고 계속 사람이 써 있습니다. 이게 많이 써 있을수록 본의 있는 책들입니다. 이 코멘트 주석서들은 거의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응? 우리나라에서 많이 참조하는 이게 뭐냐면 뭐 아들이 이어받는 거는 거의 없고 제자들이 이어받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어서. 응? 우리나라에서는 책이 한 서너 권밖에 안 되죠. 상법책 중에 옛날에 정희철 선생님 거를 정찬영 교수가 이어서 쓴 게 하나 있었어요. 민법책에 김정한, 김학동 선생님 책이 있고 몇 권 안 된다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자의식이 강한 건지 자기 거 맞습니다. 자기 거. 이상하게. 앞서 있던 성과를 무시해요. 별로 신통한 내용도 없으면서 그냥 그대로 뺏겼으면서 그게 이상하다는 거야. 하여튼 거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면 바로 이건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두 가지가 있었죠. 친권자와 후견인. 그죠? 그러나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의 경우는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가지고 후견인만 있다. 후견인. 후견인만 있다. 여기서는 후견인만 있다. 그것만 가지면 되지. 알면 되지. 거기 써있는 잡다한 내용을 알 필요 없어요. 별로 시험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니까. 알겠습니까? 친권자는 없다.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럼 한정치산 선고의 취소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꾸 강조를 해도 어릴 때부터 그 공부하는 습관이 이상하고 내 말을 안 듣는데 취소가 나오잖아요. 그럼 오늘 나눠준 표 있죠. 떠올려야 됩니다. 무조건 떠올라야 돼요. 응? 그래가지고 취소 나오면 그냥 어디서든지 그 표가 논점이에요. 그냥 이유 따질 필요 없이. 한정치산 선고는 가정법원이 한다고 그랬죠. 그럼 그 취소 누가 할 것 같아요? 역시 가정법원이 합니다. 가정법원은 그게 뭐예요? 국가기관입니다. 그죠? 가정법원이 주식회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나가요. 국가기관이라고 그건. 그럼 오늘 나와준 표하고 관계가 있죠. 오늘 나와준 표하고. 오늘 나와준 표에 국가기관이 취소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소구표가 없다니까. 그걸 표를 익힌 사람은 이 교과서를 쫓아다니면서 보는 게 아니라, 찾아서 봅니다, 찾아서. 그래서 국가기관 취소가 나오는데 소구표가, 그런 말이 찾지 않는 사람, 그 이상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공부를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죠, 그거. 찾아봐요, 소구표 문제에 대해서. 써있나. 그러니까 취소란 단어가 나오면 그거부터 떠올려야 된다고. 표를 떠올려가지고 예외 두 가지 중에 하나 걸리면 빨리 이걸 찾아봐야 돼. 빨리 찾아봐야 돼. 책에서. 거기 써있나 안 써있나. 근데 그거 빼고 나머지는 별 볼 일 없는 거죠.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소구표 빼놓은. 알겠습니까? 물론 아직 안 나와서 그런데 국가기관에 취소하는 건 죄다 소구표가 없는 거냐? 아니요. 가끔가다 한두 개 예외가 있어요. 한 개나 두 개. 알겠습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대부분은. 조금 쉬었다가 금치산자를 보기로 하겠습니다.